땅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반장인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신대호를 잘 알아. 육도 놀고 막 그랬. 안채 있었고 안채만 있었어. 차랑채는 없었어 그때. 안채만 있었어. 근데 사랑방은 어디시오? 그 옆에 때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방이 있더라고. 이게 안채인데.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나 글 가르친 것만 알지. 그래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같이 졸업했지. 몰래? 그런 게 몰라 와서 그러대 한글 배우려느냐고. 그래서 아유 지금 한글 몰라서 큰일 났다 했는데 잘 됐다겠지. 한 남자도 100명 되고 여자도 몇 명이 병원에서 나랑 둘이 있어서 가나오니 그 둘이 와서 그래서 한글 그래서 동엽 씨한테 배웠어. 그래서 집에 그런 게 있었나? 잘 가르쳤어. 똑똑하게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 어쩌면 그렇게 잘 가르쳐줘. 그런 게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지. 한 달 만에 깨치도록. 잘 가르치더라. 그러고서 억울하면 또 연놀고 막. 데코레이션까지 다 준비가 그리고 여기 됐어요. 세리기 하고 치면. 신동엽 시인이 속으로는 좋아했지. 누가 속으로만? 여사님이.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봤어. 사람 나왔잖아.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30살 넘어서. 그러니까 39이 돌아가셨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예. 그래 좋더라고. 좋죠. 아이고 잘한대. 되는 놈은 되고 있고. 의자 같은 거 글자만 내서. 월계 다방 거길 갔는데 거기에 자주 오는 멤버 중에 제일 자주 오는 거는 이제 물론 최인눈 소설가 최인눈 다 그 자유문학 출신들입니다. 최인눈, 박용숙 뭐 그런 가끔가다 이호철 선생이 이렇게 왔는데 신동엽 선생이 그 이제 일진이 이제 아주 자주 오는 멤버들이고 이진이 신동엽 선생이에요. 한무학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입니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랬는데 배울 때부터 너무나 이 진지하셔서 무슨 농담을 하면은 딱 정색을 하고 정말로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이게 선생님 농담입니다 하면은 웃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런 농담 해서 되느냐 뭐 이런 참 지금 보는 사진의 모습과 속이 그대로 똑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셨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이제 한참 동안 안 보이시길래 그 왜 안 보이시나 그러면 뭐 편찮으시다 뭐 그런 얘기만 듣다가 하루는 남정희 선생님이 오더니만은 동엽이 곧 죽는다고 빨리 죽기 전에 가보러 가자고 그래 끌려갔어요. 간암이었잖아요. 간암이라는 게 이제 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는 건데 그 모습이 되게 눈에 선해요. 그냥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고는 이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불을 뒤에다 이불 떼고 앞에도 이불 떼고 이제 배가 나온 배를 이불 위에다 놓고 이제 뒤에 이불 높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다가 또 이불에 이렇게 엎드리다 하는데 계속 그냥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이 얘기를 계속 못할 정도 누가 왔습니다 하면 그냥 손 한번 내밀고 잡고는 그대로 이 앓는 참 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이 육체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참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배웠고 한 이틀 뒤에가 돌아가셨어요. 그 명성여고 교감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교감으로 기억해요. 그 성함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분의 조사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제 어떤 용어냐면 지금도 생생해요. 아무런 떨림이나 그 감정을 넣지 않고 그대로 무산 대중들의 슬픔을 노래한 신동엽. 딱 무산 대중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다 알죠. 그런 말은 알고 쓰고 싶지만 못 쓸 때입니다. 69년 이 무렵에는 무산 대중 그런 말 못 썼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저 교감 선생님이 그 여간 아니다 이런 그 장례식 그 골목에 살 때 그 조사가 신동엽 선생님 하면 그 장례식 조사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이용학 그 이용학을 보면 이용학 씨는 보면은 그야말로 구릿빛 얼굴을 한 건장한 농민상 그런 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용학 씨를 딱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육사는 또 선비 아주 꼿꼿한 선비의 옷을 탁 달아가지고 뭐 사랑채 같은데 앉아가지고 그냥 서리빨 같은 말을 하는 그 선비상이 이제 이육사라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윤동주를 보면은 윤동주는 도련님 같거든요. 상당히 뭐가 있긴 있는데 뭐 우리하고 그냥 개동하고 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귀한 집 도련님처럼 그냥 얌전한 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동엽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 그 셋을 다 합쳐서 그 구릿빛 농민상에다가 지조 있는 선비 정신에다가 도련님도 약간 있는 뭐 그런 걸 합쳐서 그걸 50년대 즉 한국 사회에다가 재현시킨 것이 바로 신동엽의 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신동엽 시를 처음 읽은 것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과서에서 종로 5가라는 시를 처음 봤는데 고등학교 때 그 시집 읽으면서 제 시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종로 5가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어리선 먼 길을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고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을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계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결국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고 남을 짓밟는다면 그것이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그래서 문학을 하면서 신동엽 선생님의 시와 시 정신을 늘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청순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되게 의지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감히 생각하건대 어쨌든 그 대소사실을 그렇게 집필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시라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투사, 뭐 약간 혁명심, 뭐 저항심,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곤 하는데 조금 커가지고 시를 한 편씩 한 편씩 읽을수록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다움에 대해서 진짜 삶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사색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좀 토속적이고 때로는 좀 뭐랄까 비루한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교본으로 삼을 수 있는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상자라는 거대한 옷을 갑자기 입게 되면서 약간 책임감 비슷하게 그 시인을 더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50년대, 60년대에 활동했던 뭐 시인들과 다름없이 그냥 약간 인식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 책임감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시인에 대해 좀 더 알아야 되고 좀 더 어쨌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 어쨌든 위로를 받고 있는 시인이니까 그 시인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어쨌든 그때그때 때마다 뭔가 펼쳐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들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잘 쓴 시가 모두 좋은 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좋은 시, 좋은 시인 뭐 이런 것들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글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면밀히 돌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대 극성의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뭐 야간 있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계천변에 있었는데 첫 인상이 근데 자그마한 키에 굉장히 이렇게 마른 분이었어요. 근데 어려 보였죠. 어려 보이시는데 코도 우뚝하고 눈동자가 굉장히 맑고 빛났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그때 그 시절에 어렸죠. 그러니까 17, 18밖에 안 됐는데 늦게 다니는 애들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애들은 야, 고선생님 이쁘지 않아? 이러면서 이러고 저 뭐라 그럴까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 얘는 무슨 소리야 선생님한테? 이러고 처음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저항이 시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고 말하자면 우리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위인 아이들에게는 미소년처럼 그런 그걸 받으신 분이에요. 참 이뻤습니다. 네, 자그마시고 예쁘고 그 말하자면 요새 방탄 아이들 중에서 그 예쁜 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기셨어요. 출석부가 시커먼 거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내 선생님 전혀 그런 거 없으셨거든요. 그냥 시를 읊으세요. 오셔서. 그러면은 그 시가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는 몰라도 그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눈바람 치어요. 강 건너서. 우리들이 마을 지금 한창 꽃다운 합창연습 숨 높아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요. 안개가 흘러요. 우리의 발밑. 양달진 마당에선 지금 한창 새날의 신화를 화창히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노래가 흘러요. 입술이 빛나요. 우리의 간깃을. 별밭에선 지금 한참 영겁으로 문 열린 치렁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랑이 빛나는 등불 마냥 오손도손 이야기되며 있네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시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이 얼마나 슬펐어요. 참 힘들었잖아요. 군사정권 때. 이거를 이제 느끼신 건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명성이라는 별밭에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별이라고 생각하고 명성이라는 그 학교가 별들의 밭이라고 생각하시니 얼마나 이뻐요. 이런 심성이 선생님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이 시를 볼 때 선생님은 우리 명성의 아이들을 이렇게 별로 생각했고 명성의 그 후진 교정을 별밭이라고 승화시키셨구나. 네. 시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의 저항의 시도 마음 한깊은 속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서와 화합, 사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섬세하고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선생님이에요.